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5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홍대 이 작가님과 정프로 그리고 오늘 새로운 분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술 코리아라고 당연히 미술계에 계신 우리 이 작가님은 알고 계시죠? 네, 미술 코리아 진인 분을 저희가 좀 모셨습니다. 네. 네, 미진이 우리 SY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 코리아 이수연입니다. 네, 이분이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네, 진짜로. 아, 진짜요? 네, 진짜로. 미스 코리아 역대 그 어떤 분보다 미술에 대한 조예가 깊고 미술을 사랑하시고 우리 이 작가님 좀 잘 좀 부탁드리겠고. 약간 네. 견제하시는 거 같은데. 아, 견제가 아니라 이제 지난번 시간까지는 네. 정프로님이랑 단 둘이 했는데 네. SY님이 오시니까 확실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이 작가님의 이제 정통 설명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워낙 미술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을 위한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실 거예요. 네, 작가님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5번째 시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미술 작품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은 뭐 흔히들 빛을 훔친 작가라, 빛을 훔친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렘브란트 대략 뭐 언제적 사람입니까? 렘브란트 1606년에 네덜란드 레이던에서 이제 제분업자의 9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네. 1669년에 암스테르담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요. 그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렘브란트가 이렇게 좀 잘 나간 뭐 어떤 배경 같은 게 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17세기 네덜란드 하면 골든 에이지라고 하면서 그 무역으로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던 네네.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다른 나라 프랑스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그런 나라에 비해서 돈을 많이 번 부르주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벌면 또 갖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초상화를 의뢰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 당시 의뢰한 화가들 중에 렘브란트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화가였기에 인기가 굉장히 많았죠. 네. 그때 당시 얼마나 네덜란드가 돈이 많았냐면 그때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매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버블 얘기를 하면서 튤립 버블. 그렇죠. 튤립 버블. 그러니까 튤립이 그때 뿌리 하나에 몇 억씩 했었다고 지금 돈 가치로. 근데 그게 뭐 실제로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막 사람들이 서로 막 사고 하다 보니까 서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과수요에 좀 몰리면서 그때 당시 하여튼 몇 억씩 하던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막 또 값이 폭락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네덜란드 한창 잘 나갈 때 얘기입니다. 그 렘브란트가 딱 그 시기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대를 잘 만난 화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대 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예. 그 렘브란트면 대략 분명히 그 리스트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카소니, 다빈치, 또 고흐, 반고흐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렘브란트는 있습니다. 네네.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면 됩니까? 유명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희가 일당백에서 5번째로 준비한 만큼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탑 10에 그래도 들지 않았을까?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화가들 가운데 네. 탑 10 안엔 들어가는 사람이다. 네, 탑 10 정도는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초상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저희가 흔히들 이제 대학교 미대에 들어가면 네. 이제 이런저런 그림을 많이 그리잖아요. 그럴 때 정말 많이 따라하는 화가 중에 하나예요. 아, 렘브란트가? 네, 뭐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뭐 사실 피카소, 반고흐는 다 알지만 네. 피카소 그 입체파 스타일의 그림을 사실 따라하지는 않거든요. 네. 렘브란트 그림 같은 경우는 딱 보기만 해도 정말 잘 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1, 2학년 대학교 과정 중에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인물을 그리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뭐 대략 예를 들면 40명이라고 치면 그 중에 반은 한 렘브란트 스타일로 그림을 그린다고 보면 돼요. 그래요? 네. 초상화 같은 경우는 파스텔도 있지 않아요? 무슨 미술용품 브랜드로? 파스텔? 아니요, 유화 물감도 있고 네. 렘브란트라는 유화 물감이 있는데 되게 좋은 물감이에요. 오, 아시네요. 막 비싸고 그런 물감의 네. 브랜드가 네. 렘브란트인데 네. 그 물감이 되게 비싼 거라고요? 네, 그 대학생 때는 쓸 수가 없고요. 비싸도? 네, 비싸서 쓸 수가 없어요. 찾아봤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물감 좋은 거 쓰면 확실히 뭐가 좀 달리 나옵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실력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네, 실력이 더 중요하지만 네. 이런 거는 있어요. 유화의 특성상 지금 렘브란트 그림 같은 경우도 몇백 년이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보존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조금 저렴한 물감을 쓰면 뭐 예를 들면 한 20년 되면 날아가요? 날아가진 않는데 색깔이 조금 변해요. 아 그래요? 네, 뭐 흰색 같은 경우는 조금 노랗게 변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그 노랗게 변하는 이유는 100% 물감 때문은 아니고, 뭐 그림 유화를 그릴 때 이제 오일이라든지 그런 오일도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네. 그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조금은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면 유화 작품들이 갈라지는 경우가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조금 비싼 물감을 쓰면 아무래도 그 유지 기간이 조금 더 길다. 저는 이제 어릴 땐 동화 물감을 많이 썼거든요. 동화 물감이요? 동화 물감. 동화 브랜드 안 썼나? 나만 썼어? 동화 크레파스 동화 물감 안 썼어? 아니 뭐 그렇다 치고 네네. 이게 저 예를 들면 페인트랑 유화의 물감이랑은 다릅니까? 우리가 저 보통 제비표나 뭐 이런 페인트 있잖아요. 노루표 페인트 이런 거로 그리면 유화랑은 다르게 나와요? 페인트 같은 경우도 유성 페인트가 있고 또 수성 페인트가 있잖아요.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다르고요. 왜냐면 베이스가 수성 페인트는 물이고 유성 페인트는 뭐 이름답게 기름이고 근데 유화 같은 경우는 영어로 오일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이제 기름 베이스다 보니까 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유화 물감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더 찐득찐득하고 그 유화 그 액체 같은 느낌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페인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액체 느낌이 많잖아요. 어떤 화가들은 일부러 페인트를 그리는 화가가 있어요. 아 노루표 페인트로? 노루표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정말로 그 페인트를 그리는 작가가 있고요. 그래요? 그게 조금 더 광이 그냥 좀 더 많이 나고 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난 다른 재료를 쓴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 질감이 좀 다르구나. 네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데미안 허스트의 스핀 페인팅 기억하시죠? 그죠 저 가운데에서 동그랗게 퍼져나가는 돼가지고 물감 짜가지고 하는 거 그게 페인트로 그건 페인트예요? 네 페인트를 위해서 이렇게 뿌린 경우예요. 자 일단 뭐 오늘 그래서 렘브란트의 어떤 그림 소개를 좀 해주십니까? 네 렘브란트 하면 아무래도 자화상이 가장 유명한 화가고요. 자화상. 네 그리고 렘브란트가 초상화도 굉장히 많이 그렸고 당시 17세기에서 초상화로 굉장히 유명했고 정말로 부와 명성을 다 얻은 화가거든요. 살아생전에도. 그렇죠. 아주 젊은 나이에. 자화상은 뭐 셀프 픽처에 뭐예요? 영어로 하면? 뭐 영어로 하면 셀프 포트레이트죠. 셀프 포트레이트? 네. 셀프 픽처. 셀프 미안합니다. 셀프 픽처. 아니 뭐 아주 이상하지 않잖아. 뭐 왜 두 분이 이렇게 웃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셀프 픽처라고 할 만큼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조명 켜놓은 것처럼 사람이 되게 입체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자화상 자체가. 자 그러면 렘브란트의 이 자화상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죠 그러면. 네, 그 렘브란트 자화상이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처음에는 뭐 100여 점 정도 된다. 유화로 봤을 때. 100여 점? 네, 자화상만? 네, 자화상만 100여 점 정도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100여 점 전부가 렘브란트가 그린 거는 아니고요. 렘브란트가 당시에 이제 굉장히 유명했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도 되게 많은데 제자들한테 내 그림 보고 연습해봐. 이렇게 한 그림들까지 지금 뭐 시간이 뭐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것까지 렘브란트 그림으로 알려졌다가 지금 시점에서는 유화는 한 40점 정도. 그래도 많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칭이라는 판화도 뭐 뭐 꽤 몇십 개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드로잉으로 한 것도 몇 점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역사적으로 미술사에서 자화상을 그리는 화가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렸던 그 문제 반고도 자화상을 그렸었고, 그런데 이제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화상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자화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자화상을 뭐 주신 거 보니까 뭐 수십 장이 일단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엄청 많아서 놀랐어요. 네, 그 자화상 같은 경우에 그러면 네. 화가들이 주로 그리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실력을 뽐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내 어떤 모습을 좀 남겨두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팔아먹기 위한 거예요? 그릴 게 없어서. 없어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지금 말씀하신 이유가 렘브란트한테는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린 게 이제 20대 초반인데 그때 모습을 보면 되게 약간 재기발랄한 모습으로
되게 표정도 익살스러운 표정 네. 이런 걸로 이제 그렸는데 지금 저희가 갖고 온 34살의 자화상 같은 경우는 되게 뭔가 근엄 있고 이런 표정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때가 렘브란트가 거의 가장 잘 나갔던 시기였어요. 34살. 네. 이때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심지어 렘브란트가 1669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해에도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시는 해까지? 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자화상을 그렸던 것은 이거는 뭐 하나의 썰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렘브란트가 초상 화가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그 초상 화를 그리려면 뭐 어떤 귀족의 의뢰를 받아서 그리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나 이 정도 그린다 의뢰가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자기 모습을 누구로 그리겠어요. 자기 모습을 그리면서 난 이 정도 그리는 화가다 하면서 초상화를 그렸고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알려져서 인기도 없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림 실력을 보여주는데도 역할을 하긴 하는구만요. 그렇죠. 자화상이. 이때만 해도 카메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훨씬 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카메라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서는 그 수단은 그림밖에 없었거든요. 가면 갈수록 뭔가 표정이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자화상의 표정이 뭔가 20대 때랑 한 50대 때랑 위풍당당하고 보면 자신감 넘쳤다면은 마지막 이제 죽기 전에 그린 그림을 보면 되게 좀 뭔가 위축돼 보이기도 하고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그게 실제로 렘브란트가 굉장히 잘 나가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고 그리고 결혼도 뭐 굉장히 잘했고 그 아내 집안이 괜찮은 집안이기 때문에 잘 나갔다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서 렘브란트의 초상화가 뭐 아무래도 유행이 시대에 따라서 유행이 좀 있잖아요. 유행이 지나가면서 조금 인기도 시들시들해지고 그 다음에 한때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집안이 괜찮았기 때문에 좀 사치가 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렘브란트가? 네네. 집도 되게 뭐 큰 저택에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파산 신고를 했을 정도로. 그래요? 네. 그래서 파산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동안 갖고 있던 자기 그림도 팔고 심지어 렘브란트가 컬렉팅한 작품 중에 루벤스 화가 들어보신 적 있나요? 루벤스 네. 알죠? 굉장히 유명한. 네. 루벤스가 저기 아닙니까? 그 뭐지? 그 강아지 나오는 그 만화. 이거 두 분은 모르시네. 강아지가 우유 배달하는 만화 있어요. 파트라슈? 그렇지. 파트라슈. 네, 파트라슈랑 마지막에 그 아이 네로가 죽었던 그게 바로 그 루벤스 그림 밑에 아닙니까? 맞다. 와, 그렇게 들은 것 연결을. 같기도 하고. 실줄이야. 이런 걸 모르시다니. 루벤스 그림 밑에서 그러니까 그 네로의 평생 소원이 네로가 화가 꿈꾼 거 아시죠? 네네. 네, 근데 평생 소원이 루벤스 그림 보는 거였어요. 근데 그걸 맨날 못 보다가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그거 보고 죽잖아요. 너무 슬픈 얘긴데. 정말 다양한 분야를. 플란다스 얘기입니다. 플란다스 얘기. 네, 맞아요. 플란다스 얘기. 제가 그 애니메이션을 못 봐가지고. 정말 그건 저 이승환 씨도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 노래는 알아요. 어떻게 하죠 그게? 파트라슈. 루벤스의 작품도 컬렉팅을 했는데 루벤스의 작품까지 팔 정도로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말년에는.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보면 그 어릴 때 20대 때 재기발랄한 표정에서 30, 40대의 그 정말 잘 나갔던 그의 모습 그 모습이 얼굴에서도 나오지만 그때 당시 입고 있던 옷에서도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죽기 전에 그렸던 어떤 그때 자화상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름도 많고 고뇌찬 표정도 있고 나는 뭐 한때는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뭐 생각도 많아지고 그 다음에 뭐 또 이런 것들을 표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렘브란트 그림을 지금 시청자분들도 자화상을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그린 것부터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그리는 것을 이렇게 쭉 보면 조금 그 변화를 되게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막 장신구 같은 것도 막 하고 있었는데 나중엔 없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망해서 그랬던 하나하나 다 팔았구나. 네. 근데 그런 이게 인생의 변화까지도 이렇게 자기 자화상에 어떻게 보면 자화상을 조금 이렇게 화려하게 꾸밀 수도 있을 텐데
굉장히 솔직하게 그랬던 모양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이 그 작품만으로도 지금 저희 후대에는 굉장한 보물 같은 거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17세기 네덜란드가 골든 에이지라고 해서 굉장히 무역으로 돈도 많이 벌고 그렇죠. 화려했던 시기였잖아요. 네. 렘브란트가 그렸던 자화상뿐만 아니라 다른 귀족들의 초상화 같은 것들을 보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지 않았나. 네네네. 그래서 그 렘브란트는 자기 자화상도 그렸고 다른 사람 초상화도 많이 그려줬는데 네. 일단 오늘 소개해주실 그 자화상. 네. 요거 이게 왜 우리 일당백 미술편에서 소개해드릴 정도로 대단한 그림인지 네. 요건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자화상을 남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렘브란트가 가장 잘 나가기도 하고 화려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때 그 뭔가 자신감이 넘치는 렘브란트의 표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갖고 왔고 약간 좀 거만하네 진짜. 거만하죠. 정말 잘 나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가 한 34살. 34살. 네. 화가들은 죽어서 유명해진다. 뭐 이런 얘기 있고 죽어서 뭐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34살인데 뭐 한국 나이로 하면 뭐 35, 36이잖아요. 근데 그때 전성기였으니까 이제 그 뭐 죽어서 화가 잘 나간다 이런 얘기는 뭐 이 사람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고.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작가들의 초상화랑 비교를 좀 해봤거든요. 왜 이 사람이 빛의 연금술사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확실히 얼굴에 집중되는 그 집중도가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환하게 뭔가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얼굴에만 이렇게 핀조명 쏴주는 것처럼. 네, 뭔가 주변의 이런 분위기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기보다는 정말 인물의 그 얼굴에 좀 집중할 수 있는 느낌? 맞습니까 이거? 네, 정확하게. 정확해요? 네,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미술 코리아입니다. 미술 코리아예요. 네. 이 지금 정확하게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요. 네. 그 렘브란트가 이렇게 얼굴에 집중을 하고 배경을 조금 이제 어둡게 해서 그 초상화를 그릴 때는 아무래도 얼굴, 이목구비가 주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를 돋보이게 하고 배경을 날리고 이런 기법을 이제 렘브란트가 많이 쓰던 기법을 키아로스쿠로라는 키아로스쿠로.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이탈리아 말로 명암이란 뜻이에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키아로는 이제 영어로 라이트, 빛. 네. 그다음에 오스쿠로는 영어로 말하면 다크, 어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탈리아 말인데 명암 그야말로. 그런데 이제 그 키아로스쿠로라는 기법으로 많이 이 기법이 이제 렘브란트가 뭐 발명한 이런 기법은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고대 그림에서도 이런 기법을 많이 썼는데 예, 렘브란트 하면 워낙 이 기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기법 하면 렘브란트 됐구나. 대표적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쓴 작가로 알려져서 키아로스쿠로. 키아로스쿠로. 음영을 잘 조절을 해갖고 특히 이제 얼굴 쪽에 집중을 하게 해서 네. 좀 얼굴 표정에 좀 집중을 하게 한다. 뭐 이런 거라는 거죠. 결국은.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렘브란트가 정말 대단하고 지금 시대에서도 렘브란트가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이건 또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여러분들 이제 아이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아이폰 쓰면 이제 인물 모드에서 최근에 그 사진을 딱 찍으면 이제 필터로 어떻게 조절을 해가지고 배경을 검게 만들어줘서 얼굴을 돋보여주게 하는 그 아이폰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갤럭시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런 요즘 이제 스마트폰 카메라의 기능들이 있으니까. 네, 그 기능을 어떻게 보면 그 개발자들이 그 렘브란트의 초상화를 보고 참조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제 뇌피셜일 수도 있고 하니까 이걸로 너무 악플은 달지 마세요. 뇌피셜이셨구나. 뇌피셜은 자제해 주시고. 네네.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자화상이면 네. 거울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거울 딱 놔. 네. 거울 놓고 이제 붓을 들어. 네. 그럼 내 자세가 자꾸 틀려지잖아. 모델이 있으면 모델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화상은 내가 이렇게 보고 나서 뭐 사진 찍어놓은 것도 아니고 맞아요. 계속 이걸 붓을 움직이면 뭔가 기억을 해서 이렇게 그리는 겁니까? 그러면 보고 그리는 건 아니고? 렘브란트가
자화상을 그릴 때 거울을 보고 그렸다고 합니다. 지금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그 옛날 거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포인트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손을 보기 힘들 거예요. 그래요? 네. 손은 그리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손을 그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바뀌고 자꾸 하니까 왼손은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한데 오른손 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되게 손이 거의 없네요. 네. 여기서 산마신에서 잘리거나. 야, 이런 거는 몰랐네. 근데 정프로님이 확실히 네. 대단하다고 느낀 게 포인트를 딱. 그래? 네. 고마워요. 이거 얘기 안 해주셨으면 이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진짜 모르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손이 대체로 없군요. 그래서. 네네. 손을 이렇게 가리거나 잘 안 보이게 하거나 그런 그림들이 많아요. 자화상 같은 경우는. 그러면 대체로 거울 놓고 이쪽에 저 캔버스 놓고 이렇게 싹 보고 샥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렇죠. 하셨다는 거구나. 그렇죠. 렘브란트의 자화상은 그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점, 유화 작품을 보면 아무래도 거울이 반전돼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반전된 모습으로 이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런 표정으로 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애칭, 파나로 한 거는 또 반대로 돼 있어요. 애칭 옛날에 우리 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애칭이 뭐지? 이게 저 애칭이 파나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뭐 예를 들면 일종의 동파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랑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거기다 뭐 이렇게 저 무슨 식초인가 뭐 붓는 거 아니에요? 용액 같은 거 이렇게 날카로운 걸로 이제 그림을 거기 위에 그리고 이제 용액을 부어서 그 파인 부분을 조금 더 부식을 시키고요. 맞아.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잉크를 바르고 프레스기로 찍어서 딱 나오는. 그게 애칭이죠. 네네. 그럼 계속 찍어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파나니까 계속 뭐 수만 장을 찍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파나 같은 경우는 에디션, 그래서 파나 작품을 팔 때 에디션 넘버가 적어서 이렇게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애칭인데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애칭도 굉장히 즐겨서 그렸던 화가거든요. 근데 이제 유화로 그린 자화상과 애칭으로 그린 자화상을 보면 방향이 달라요. 좌우가. 네. 왜냐면 거울로 그릴 때는 반전돼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파나로 찍으면서 다시 한번 반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원래대로 나온 거죠. 애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애칭이 원래대로인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것도 괜찮은 상식인 것 같습니다. 네. 애칭 때는 원래 모습, 그다음에 자화상은 좌우 반전된 모습. 거울을 보고 그렸으니까. 그렇죠. 자, 그 자화상 이제 시리즈별로 이제 평생을 걸쳐서 쭉 렘브란트가 그렸고 그 중에 제일 지금 저 소개해 주신 34번째, 그러니까 34살의 렘브란트가 제일 좀 유명합니까? 아니면 더 유명한 뭐 자화상들이 좀 있나요? 더 유명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20살 초반에 그린 자화상들이 인터넷 같은 데서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20살이니까 굉장히 어리고 또 재기발랄하고 그러니까 표정에서 그게 드러나요. 뭐 눈을 동그랗게 뜬다든지 입술을 뭐 오므린다든지 그런 표정으로 그린 자화상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표정으로 계속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다가 다시 이러고 그리고 이렇게. 너네도 보면 맨날 입술 우 이렇게 내밀고 셀카 찍잖아. 턱 막 받치고 찍고. 턱 이렇게 막 받치고 나 그거 왜 하는지 이거나 먼저 물어봅시다 갑자기. 이것도 이상해. 아니 이거 한다고 시원하니? 아니 손부채는 왜 하는 거야? 이거 원래 이거 민망해서요. 저도 궁금해. 괜히 말 거였다가 지금 약간 봐봐. 극딜 당하고 이거를 한다. 손도 정확하게 부채처럼 모아서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손 이렇게 펴.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가 있나 나는. 저도 궁금해요. 일단 요거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사진 찍을 때 이거 하고 또 뭐 이렇게 막 민망하지 내가. 뭐라고? 약간 뾰루퉁한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도대체? 근데 저도 이제는 약간 그런 표정이 민망해서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20살에 찍은 사진 첩만 보면은 다 그 표정하고 있어요. 입을 좀 때려버리고 싶을 정도로. 왜 그러고 찍었는지 저도 약간 이해가 그때 감성을 이해가. 한 5년 또 지나면 내가 왜 손부채를 이렇게 했나 하는 생각이 또 들지. 아니 종이로 붙여 이렇게 더우면. 정프로님도 그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왜 이런 브로치를 당했나. 이거는 옷 살 때 준 거야. 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 주신 건 34살 때고 20대 때는 아주 재기발 날 그리고 이제 5, 6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점점 쇠락하고 좀 외롭고 회한이 좀 겹쳐 있는 이런 거 그림을 좀 그렸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자화상이 가장 렘브란트 그림 중에 좀 정이 간다? 혹은 뭐 이건 진짜 너무 명작인 것 같다. 이런 게 몇 살 때입니까 대충? 저는 34살 때. 이때가 제일 좋아요? 네. 왜냐면 이때가 어떻게 보면 저보다는 조금 어린 나이긴 하지만 뭐 비슷한 또래라고 할 수도 있고 렘브란트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몇백 년 전 사람이 나는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 이런 어떤 스스로의 반성도 했고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나도 34살은 이미 지나기는 했지만 44살에 내가 자화상을 혹시나 그린다면 그런 거만한 표정과 비싼 옷 입고 플렉스 자화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34살의 자화상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소개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림이 보는 사람의 마음을 좀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이제 이게 다 저 렘브란트의 자화상들인 거죠? 네네. 보면 오히려 약간 좀 나이 든 모습이 더 정이 좀 가거든요. 나이 들고 좀 뭐 좀 얼굴도 좀 쭈글쭈글하고 그리고 좀 뭐 별로 없어 보이는 옷 같은 거가 좀 등장하잖아요. 네네. 이때가 오히려 더 정감이 좀 가고 그리고 나는 이런 삶이면 좋겠다는 느낌이 살짝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좀 약간 나이 드신 그 모습이 더 정감이 가는데 혹시 그러면 우리 저 SY님은 어떤 쪽 그림이 보신 것 중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그 나이대 봤을 때 공감할 수 있을 만한 표정과 뭔가 그런 내적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젊은 시절에 그렸던 20대 시절에 이렇게 그렸던 그림이 더 유심히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요, 진짜. 네, 이렇게 뭔가 잘생기셨는데 얼굴 좀 많이 본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셋이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그림이 정말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나이대별로 뭐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자화상 하나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저희가 몇백 년 뒤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고 한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화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렘브란트랑 직접 우리가 대화할 수는 없지만 이 그림으로써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렘브란트와 우리가 대화를 지금 몇백 년 지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렘브란트 그림 뭐 자화상 말고도 소개해 주실 게 사실 많잖아요. 야경 뭐 이런 거는 저도 이제 알고 있는 그림이니까. 네네. 렘브란트 작품 중에 자화상 말고도 유명한 작품들이 너무 많기는 하지만 정프로님 말씀하신 야경이라든지 또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니콜라스 틸프 박사의 해부학 강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나는 이거 봤어요. 해부학 강의 봤습니까? 네, 봤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 작품만으로도 할 이야기도 되게 많고 또 인물도 굉장히 많이 있고 스토리가 굉장히 많아서 렘브란트 같은 경우는 기회가 된다면 정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도 좋을 만한 정말 훌륭한 화가고 훌륭한 작가이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또 얘기하고 싶기는 해요. 좋습니다. 그럼 렘브란트는 뭐 저희가 뭐 한 조금 시간이 지나서 다시 한번 저런 그 해부학 강의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야경 같은 그림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인물화를 주로 집중적으로 그렸던 분이군요, 이분은. 네네. 알겠습니다. 렘브란트 저희가 5번째 일당백 미술편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렘브란트 그림이 어떻게 좀 편하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다가온 자화상 몇 살 때의 자화상인지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어떤 모습이 내가 원하는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랑 처음 해주신 우리 미술 코리아 SY님 어떠셨습니까? 네, 렘브란트 그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화가가 자기가 금전적으로 몰락을 했다고 해서
자화상 그리는 걸 멈췄다면 과연 오늘날 이렇게 정말 평가를 받는 화가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 뚝심 하나만큼은 네. 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렘브란트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작가, 또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